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날이죠. 2026년 6월 14일 오후 2시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괴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유년기 여기를 할 차례죠. 아버지 요한 카스파워 괴테는 평민 출신이지만 꽤 규모가 큰 세탁업 공장을 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교육을 받아서 왕실 고문관까지 올라 출세하고자 했으나, 고문관이라는 것은 이제 추밀 고문관을 얘기한다는 거죠. 쿼터제, 집안을 돌려서 관리를 뽑는 제도에 걸려 일찍이 공무원직을 포기하고 가정생활에 남은 일생을 바쳤다. 어머니인 카타리나 엘리자베트 틱스토도 평민층이지만 고향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의 시장인 요한 볼프강 틱스토의 딸이라서 어린 괴테도 유복하게 자랄 수 있었고 덕분에 고등교육도 마음껏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낳았을 때 나이가 18살이었고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21살이었다. 괴테는 출산 당시 난산이었고 산파가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무호흡 상태까지 빠졌었다가 인공호흡을 통해 살아났다고 전해진다. 볼프강이 태어난 이후 출생한 두 남동생은 어린 나이 일찍 죽었고 그 두 사건이 어린 괴테를 한때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누이 동생 코르넬리아는 무사히 잘 자라서 어린 그가 무척 귀여워해줬고 매우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6 형제자매 중 성인으로 자란 것은 볼프강과 여동생 코르넬리아뿐이었다. 하지만 코르넬리아조차 1777년 둘째 아이를 낳고 후유증으로 고작 2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코르넬리아는 오빠 볼프강의 친구인 요한 게오르크 슐러서와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으며, 슐러서는 괴테랑 친구이기도 하였던 요하나 팔머와 재혼했다. 코르넬리아가 낳은 큰딸 마리아 앤 루이즈는 케니시스베르크 출신 프로이센 왕국 관리인 게오르크 하인 리히 니콜로 비우스와 결혼해서 5남 3녀를 낳았는데, 어머니처럼 막내 플로라를 낳은 뒤로 만 36세로 요절했다. 둘째 딸인 줄리에테는 1793년에 16살로 요절하고 말았다. 괴테는 늙음하게 회고하길 아버지는 존경하지만 너무나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면이 많아 어린 나이에는 언제나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다. 그래도 아버지 책임감이 강하고 약속을 꼭 지키던 분이라 정말 멋진 분이었다. 어머니는 가정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나에게 자상함을 일깨워주신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카스파워는 문학에 대하여 무척 흥미를 가져서 아들 괴테가 글을 잘 썼으면 했다.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어릴 적의 괴테는 무척 글쓰기에 흥미를 보여 장문학교에서 교사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며 그때마다 용돈을 푸짐하게 해주며 칭찬해줬다. 문학으로 입문. 이런 풍조감 속에서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대로 부족함 없는 교육을 받게 해줬다. 괴테는 라틴어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를 교육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성서와 히브리어, 이디시어 등도 교육받았다. 아버지가 구비해 주신 수많은 장서와 언어교육, 그리고 괴테의 호기심은 그가 문인으로 성장하는 촉발제가 되었다. 괴테의 문학적 정신과 문인으로서의 사상은 7년 전쟁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기 시작했다. 괴테의 외할아버지는 9세기를 대표하는 오스트리아에 의한 질서를 옹호했지만 아버지는 프로이센에 의한 신흥 질서를 지지했다. 이런 대립은 어린 괴테의 정신적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7년 전쟁 와중에 프랑스군이
이 독일 북부에 진군했을 때 괴테의 집에 프랑스군 점령군 사령관인 토랑 백작이 머문 적이 있다. 아버지는 무척 그를 싫어했지만 10살 무렵의 괴테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다고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프랑스군 사령관인 백작을 극진히 대접해 친하게 지냈고, 백작은 이런 대접에 고마워하며 어린 괴테에게 독일어를 잘하는 프랑스군 부하장교를 시켜 프랑스어를 가르치게 해줬다. 토랑 백작은 미술과 연극 애호가이기도 해서 프랑크푸르트시에서는 프랑스 미술과 연극 등 프랑스의 문화를 눈으로 볼 기회가 매일 있었다. 이때의 인연으로 훗날 토랑 백작은 프랑스에 유학 온 괴테를 반갑게 맞이하여 머물 숙소를 알선해 주었고, 괴테가 유럽에서 이름을 떨칠 때도 서로 편지도 보내고 친근한 사이로 지내게 된다. 프랑스군이 물러간 후 프랑크푸르트에서 거행된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제 요제프 2세의 대관식은 귀족사에 대한 괴테의 시각을 확장시켰다. 괴테는 아버지의 권유로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입학하여 법률학을 배웠다. 라이프치히 생활 동안 괴테는 프랑크푸르트와 다르게 선진적이고 인구도 많았던 그 도시에서 계몽주의적 사상을 피부로 느낀다. 괴테는 22살 때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프랑스 스트라부르 대학교에서도 2년 동안 머물면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이 2년으로 지금도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는 괴테의 길이라는 길과 괴테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법학보단 글쓰기를 좋아했던 괴테는 24살 때 희극 괴츠본 베를린 흰겐을 쓰며 문학의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1년 후인 1774년 25살에 괴테는 젊은 베를테르의 슬픔을 발표한다. 발표 직후 괴테는 유럽의 유명세를 떨치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나를 언제나 젊은 베를테르의 슬픔 작가로만 기억한다고 불만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한다. 그가 60년에 걸쳐 완성한 필생의 대작이자 세계 문학사상 최대 걸작 중 하나인 파우스트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인기만은 못 따라갈 정도였다. 30대 후반에 방문한 이탈리아에서도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작가로 유명했으며, 실제로 본인이 책을 읽으며 느낀 감동을 괴테에게 열변한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그 커다란 유명세와는 반대로 괴테는 작품 자체로서는 큰 돈을 벌지 못했다. 출판 계약 당시 출판사는 별 볼 일 없는 신인 작가일 뿐인 괴테에게 인세를 조금 내줬고, 유럽 곳곳에서는 무단으로 출판되는 사본이 마구잡이로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의 계기가 된 것은 맞고, 이 소설을 보다 감탄한 작센 바이마르 공국의 공작 카를 아우구스트가 그를 초청해 공무원으로 고용했다. 공무원을 3년 동안 지내면서 바이마르 궁정 내의 공무원 중 최고 수준으로 돈을 두둑이 받았지만, 공무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와 권태, 그리고 문인으로서의 정체된 상황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괴테는 과거부터 이탈리아에 품어왔던 동경과 문인으로서의 침체 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어울려 이탈리아로의 여행을 결정했다.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 도중 남긴 기록과 본국에 보낸 편지 등을 보면 단순히 공무에 질려 휴가차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어진 위대한 예술과 그 명맥을 체험하여 예술가로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함양하기 위함이었다. 언뜻 도피처럼 보이는 이 여행은 어느 정도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괴테는 고대 로마의 유산에 몰두하며 이를 배웠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내내 회화와 조각 등의 미술을 탐구했고, 광물학과 식물학에도 몰두하였다. 괴테는 아우구스트 공작은 물론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이탈리아 여행을 숨긴 채 저작 활동을 위한 유급 휴가를 미리 신청해 놓았다. 미리 신청해 놓았다가 공작과 친구들과 함께 간 보헤미아 왕국의 칼스바트 휴가 도중 몰래 새벽녘에 여행을 떠났다. 공작은
괴테가 신청한 길이 없는 유급 휴가와 그의 저작 완성이 수개월 내에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공무 업무의 실증을 느낀 것과 문학에 대한 집념을 이해한 공작은 이탈리아에서의 여행과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후원했다. 이때 괴테의 나이는 30대 후반이었다. 여행이 시작되고 얼마 후에는 바이마르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고 출판을 위한 원고도 발송하며 활발한 저작 활동을 이어나갔다. 여기 보면은 말이죠. 1774년 25살에 괴테가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것을 발표했다는 거죠. 이게 그 괴테가 지은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굉장히 그 유명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유명한 소설을 괴테가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벌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복사본도 많이 카피본이 많이 나돌았고 그래서 사실 돈은 벌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지어가지고 명성은 얻었지만 돈은 벌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1774년 25살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는 아우구스트 공작은 물론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아우구스트 공작은 괴테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전처럼 친구로 여겨 늙은맛까지 매우 친하게 지냈다.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은 그에게 문학적 성장을 이루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이는 문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괴테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괴테가 문학 외의 철학과 식물학, 미술 등등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도 공작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 그가 생활적으로 여유를 가진 덕이었다.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널리 이름을 알린 작가였는데 그쯤에서는 유명세가 이탈리아에도 파닥에 퍼져 정체를 숨기고 가명까지 사용한 여행에서도 그의 방문이 소문나 여러 예술가와 유정자의 관심을 끌었다. 독일 본국에 있을 때도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며 만남을 청하는 예비 작가들의 산더미 같은 편지를 받았고 실제로도 많은 문인과 만났다. 빌레름 텔, 도적들로 유명한 극작가 프리드리 실러도 그에게 작품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아 괴테의 도움으로 극작가로 대박난 경우이다. 이외에도 슐레겔, 노발리스 등이 그의 집을 찾았다. 지금 14번을 경고했네요. 괴테의 여인들. 이렇게 곱게 펼쳐진 인생에서 괴테는 무수한 여자와 사귀면서 사랑에 관한 글을 많이 남겼다. 오죽하면 괴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괴테와 사귀었던 여자들도 같이 연구해야지 괴테를 알 수 있다고 할 정도이다. 괴테는 연애를 통해 시인으로서의 생명력과 감성을 습득했으며 이는 죽는 그날까지 마르지 않는 위대한 사상의 밑거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괴테가 만난 수많은 여인들은 종종 괴테가 새로운 분야의 눈을 뜨도록 도와주기까지 했다. 괴테한테는 수많은 여자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테가 수많은 여자들과 이제 사귀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예술의 영감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예술의 그 아이디어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여자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이 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예술하는 흔히 말하는 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다 그
대부분 여자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가 없어서 독신으로 살다가 죽는다든지. 그런데 괴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괴테 주변에 항시 여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여자들과 연애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 거죠. 괴테는 자신의 연인을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게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대표자가 파우스트의 그레트 헨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샤를로테 부부이다. 그레트 헨은 괴테가 10대 때 첫눈에 반한 첫사랑의 대상이었고 샤를로테는 괴테의 친구인 아내였다. 롯데 그룹은 이 샤를로테에서 따온 이름이다. 롯데 시네마의 프리미엄 상영관명도 샤롯데다. 이 샤를로테라는 여자는 괴테의 친구의 아내였다는 거죠. 괴테 친구의 아내가 이제 샤를로테였는데 우리나라의 그 롯데 그룹 있잖아요. 그 롯데가 바로 여기서 따온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빌려온 이름이라는 거죠. 사귀던 여자들과의 나이차도 폭넓어서 19살에는 어머니 친구이자 26살 연상인 과부인 주잔네 폰 클레텐베르크란 여자와 사귀었고 그보다 훨씬 뒤인 74살에는 55살 연하인 올리게 폰 레베초프에게 청혼까지 한다. 이야. 이 괴테가 74살 때, 에? 아니, 지금같이 인간 수명이 많이 늘어난 시대에도 74살이라면 많다고 하는 나이인데, 이 괴테가 살았을 당시에 74살이라고 하면은, 괴테가 살았을 당시에 74살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94살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94살.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74살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94살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94살이 55살 아래인 여자와 55살 아래인 여자한테 청혼까지 했다는 겁니다. 55살 연하인 여자한테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괴테가 여자들과의 그 스캔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첫 결혼은 16살 연하인 크리스티아네 본 불피우스와 했으며 그녀에게서 아들인 아우구스트 폰 괴테를 얻었다. 그런데 괴테는 크리스티아네와 동거한 지 18년이 지난 1806년에서야 혼인했고 결혼 9년 만에 크리스티아네는 병사였다. 크리스티아네는 평민이어서 주변에서는 괴테의 사실혼을 말렸으며 괴테와 크리스티아네의 관계를 곱게 보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크리스티아네는 사교적으로 활발한 인물도 아니었고 식사청의 교양이 있는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친하게 지내던 샤를로테 슈타인과의 관계는 일로 인해 잠시 껄끄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크리스티아네는 괴테가 가진 작가로서의 자유분방함과 감수성을 이해했고 그의 예술적 영감을 자극해 여러 시문학을 남기게 했다. 여기 얘기가 결국 그겁니다. 괴테가 이 창작의 아이디어가 그런 여자들과의 사귀는 데서 여자들과의 사랑을 나누고 이런 데서 거기서 뭐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결국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이 여자 관계도 이게 결국은 물론 뭐 명성이 있고 돈이 많으면 여자가 많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명성도 없고 돈도 없는데 또 여자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응? 아니 명성이 있고 명성이 있고 돈이 많아서 여자가 많다면은 저 사람이 이 사회적으로 이름을 내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도 뭐 이름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여자를 많이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자도 말이죠. 팔자입니다. 팔자 소관이에요. 여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도 특히 한국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고독사 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고독사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이제 이승열이가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젊어 보이는데 내 나이 얼마죠? 뭐 구체적인 내 나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자랑할 게 없어서 뭐 나이 자랑을 하겠어요? 아내 사후에도 여러 여자와 사귀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울리케 폰 레베초프라는 여성이었다. 울리케는 괴테를 만날 당시 17살이었다.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괴테는 이제 늙은이가 된 스스로를 타이르며 나무랐지만 내내 사랑을 앓다가 2년 뒤인 1823년에는 울리케에게 청혼을 하고 만다. 울리케가 아니라 뭐 울리케네, 울리케. 울리케가 그때 17살이었다는 거예요. 17살. 17살의 앳된 소녀였다고 하죠. 근데 그때 괴테는 울리케보다 55살이 위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청혼을 했다고 하죠. 이런 청혼의 친구이던 카를 아우구스트 공작은 배를 다 잡고 웃으면서 74세 19살 여자를 사랑한다니 이건 심하다고 라면서 놀려댔다. 그러니까 친구가 배꼽을 주고 그 괴테 친구가 배꼽을 쥐고 웃었다는 거예요. 74살 먹은 늙은 사람이 19살 소녀하고 사랑을 한다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배꼽을 쥐고 웃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도 74살 먹은 사람이 만약에 그 19살짜리 여자를 한테 프로포즈를 했어 봐. 늙은이가 망령을 하는구만. 늙음하게 제정신이 아니로구만.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지만 괴테의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이었다. 괴테는 의사까지 찾아가 이 나이에 혼인을 할 수 있느냐는 진단까지 받았고 의사는 매우 건강하니 걱정할 것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괴테를 놀리던 공작 아우구스트도 괴테의 마음이 진심이란 걸 깨닫고 괴테의 부탁을 승낙하여 레베초프 부인을 찾아가 괴테를 소개하고 괴테가 부인의 딸을 좋아한다고 뜻을 전한다. 그러자 울리케의 어머니인 레베초프는 부인은 괴테 씨야,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런 분이 우리 집안과 한 집안이 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아무래도 라는 식으로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지. 55살 차이가 나는데 그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응? 게다가 울리케가 괴테에게 보낸 시선은 연인에 대한 성애라기보다는 이름 높고 위대한 인물에 대한 존경 섞인 애정에 가까웠고 괴테의 아들인 아우구스트 또한 결혼을 결사반대했기 때문에 혼인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도 괴테는 이 사랑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뭐 결실은 얻지 못해요. 결실은 되지 못하네요.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되겠어요. 55살 차이가 나니까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55살 차이면은 이 괴테 시대에는 지금은 대한민국도 이 결혼들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괴테가 살았을 당시에는 서양이 또요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5살 정도 되면 말이죠. 55살 정도 되면 당연히 손주를 데리고 살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게테가 이 울리케한테 청혼을 했는데 손주뻘 되는 여자한테 이제 손녀뻘 되는 여자한테 청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늙은이가 망령이 들렸지. 지나가는 참 송아지가 다 웃을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꾸 그렇게 반대가 나오고 하니까 결국 이제 결실은 얻지 못했다 이거죠. 결실은 맺지 못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나는 사랑을 하고 그리하여 사랑받으면서 행복했노라. 만능남. 문학가로서도 명성이 높지만 이 외에 여행기도 쓰고 연극 감독으로서 궁정 무대를 통솔하기도 했다. 특히 연극 무대, 경영, 연출, 배우 교육에도 재능이 상당해서 자신의 희극들을 유감없이 연극으로 잘 묘사하여 연극으로도 상당한 대박을 거둬들였다. 오죽하면 그의 연극 연출, 경영 교육을 두고 다른 연극인들이 이 분야로도 한 운물을 파도 될 텐데 라는 말까지 했다. 거기에 식물학에도 관심이 깊어서 전문가급의 연구를 했으며 과학자들을 후원하고 식물학에 대한 책도 집필했다. 이 책에서 밝힌 대표적인 사실 중 하나가 바로 꽃은 잎이 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저서는 식물학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오죽하면 식물학자인 베르너 라이히트 아젠이라는 사람이 괴테에게 식물학자로 연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괴테시 열정과 지식을 봐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는 편지까지 썼다. 실제로 괴테의 과학적 업적은 당대 생물학자 중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식물학만큼이나 동물학에도 일가견이 있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치의학과 해부학에도 끼친 영향도 상당하다. 이걸 보면은 말이죠. 괴테는 글만 잘 쓴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아주 박학다시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괴테는 치아가 잇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치아의 뿌리가 되는 뼈대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 끝에 간악골을 발견한다. 그래서 영어권 학계에서는 이 뼈 부위를 지칭할 때 종종이라고 부른다. 괴테의 발견 전까지는 간악골이 동물에게만 있고 인간에게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창조론의 과학적 근거로 쓰이기도 했었다. 인간의 간악골은 유아기 성장 과정에서 턱뼈와 합쳐지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웠던 것이다. 괴테는 인간이 척추동물이고 앞니가 있는데 간악골은 없을 리가 없다고 자부했고 태아의 두개골을 연구하다 마침내 간악골을 발견했다. 괴테의 간악골 발견은 당대 유럽 학계에 피어나던 진화론의 사상적 근거에도 영향을 끼친 셈이다. 다만 여러 재능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로서의 감각은 영 아니었다. 왜냐하면 괴테 본인이 물리학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물리학은 아이작 뉴턴 패러다임이 지배를 받고 있던 반면 괴테는 독일의 낭만주의자로서 뉴턴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 괴테는 자연을 나누어 수량화하는 뉴턴 역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자연은 연속적인 것이라는 유기적 우주관을 주장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극과 극간의 조화로 설명하는 자신만의 자연 철학을 시도했었다. 심지어 괴테는 광학에 대한 그 진실을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뿐이라는 허풍까지 늘어놓았다. 당연히 현대의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승자는 뉴턴이다. 그런데 괴테가 뉴턴의 학설을 논파하려는 과정에서 빛, 그림자, 색을 탐구하며 집필한 색채로는 훗날 많은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미술사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술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던 괴테는 회화 속에서도 색 표현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점이 색채론의 토대에 반영이 된 것이다. 이 색채론은 훗날 하이젠베르크의 논문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본 괴테와 뉴턴의 색채론에 의해서 재조명되기도 한다.
이 미술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재능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이 여러 분야에 이제 박학다 시간 괴테였지만 유독 멀리했던 게 이제 물리학. 물리학을 굉장히 멀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이제 괴테가 재능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더불어 괴테는 작센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 재직할 당시 정치인으로서 재능이 상당함을 보여줬다. 바이마르 시의 토목공사를 계획하고 직접 지휘하기도 했으며 프랑스 군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물자 비축 및 비상체제로 들어가 자신이 재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다했다. 발미 전투 1792년 9월 브라운슈바이크 공작 카를 빌레름 페르디난트가 거느리는 7만 8천에 이른 프로이센 왕국군이 오스트리아 제국군과 연합해서 프랑스 파리로 쳐들어간 전투였는데 의용군이 대부분이던 5만여 명 프랑스군이 프로이센군이 침략을 막아낸 전투이다. 사실 병력수와 달리 전사자는 굉장히 적은 전투로 연합군은 겨우 184명이 전사하고 2,000명 정도 부상자를 낳았으며 약 5만 명 가까이가 동원된 프랑스군은 300명 정도가 전사했다. 그렇지만 혁명 프랑스로서는 프로이센의 파리 침공을 막아낸 살상 승리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투는 연합군이 전력을 다한 게 아니었다. 탐색전 정도로 전투를 벌였기에 사상자가 동원 병력에 견주면 매우 적었다. 만일 연합군이 죽어라 전력을 다했더라면 양군이 몇만은 넘는 사망자가 나올 전투였고 프랑스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프랑스의 힘을 다하여 전투를 벌여봐야 러시아 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만 득을 볼 게 뻔한 노릇이기에 그럴 수도 없던 거였다. 프로이센 언론도 그냥 탐색전 벌이다가 우리가 물러났다. 이기지 못했지만 적어도 패배는 아니었다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너무 피해가 적고 전투를 대충 하다가 물러났고 페르디난트가 프랑스 측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도 가득했다. 더불어 괴테는 작센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 재직할 당시 정치인으로서 재능이 상당함을 보여줬다. 바이마르시 토목공사를 계획하고 직접 지휘하기도 했으며 프랑스군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물자 비축 및 비상체제로 들어가 자신이 재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다했다. 발미 전투에서는 브라운슈바이크 공국의 공작이자 프로이센 왕국군의 원수였던 카를 빌레름 페르디난트의 참모로서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다만 전쟁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괴테에게 군인이나 전략가로서의 재능은 없었다. 심지어 주위에서 참모라고 쓰고 기록 서기관이라고 읽는다라는 조롱까지 했다. 그러나 괴테는 글을 잘 쓰는 재능으로 당시 참전 기록에 대하여 세세한 묘사를 했다. 사실 공작부터가 군인으로 유능한 데다가 그의 곁에는 이미 화려한 참모진이 있었기에 굳이 괴테가 참모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발미 전투 당시 프랑스와 프로이센 모두 전투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괴테는 오늘 이곳 이날부터 세계 역사의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자신이 그 탄생의 순간이 되었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이 발미 전투는 프랑스의 혁명 전쟁의 중요한 분수령 중 하나가 되었다. 아나 아말리아 공작부인 도서관의 관장을 맡은 적이 있다. 또 그는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다. 평생 동안 그림 작품이 1000점이 넘을 정도로 예술에 있어서도 그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줬다. 이 괴테가 그린 그림이 1000점이 넘었다는 거예요. 1000가지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에도 상당한 그런 거 재능, 그다음에 노력 이런 걸 보였던 것이죠. 말년 괴테는 만 82세까지 장수했지만 아들과 아내 모두를 먼저 여의었기에 이를 늘 서글퍼했다. 괴테의 아내는 요독증을 앓다가 죽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아내 임종 직전에는 괴테마저 알아놓은 상태였다. 10살 밑에 둔 후배 신로와도 친구처럼 지냈는데 1805년 신로도 만 45살 한창 나이에 병으로 죽고 말았다. 신로는 귀족이 된 지 3년이 채 안 되어 이제 좀 살게 되면서 글도 본격적으로 더 쓰고자 하는 한창 때 갑자기 가버린 셈이다. 이때 일화로 1805년 새 연하장을 신로에게 쓰던 괴테는 실수로 새로운 해를 마지막 해라고 잘못 써서 기겁하고 다시 연하장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괴테는 뭔가 느낌이 안 좋다며 신로를 걱정했고 예상대로 신로는 그 해에 사망했다. 괴테는 신로가 죽었던 소식을 듣고 그래? 어쩐지 예감이 안 좋았어 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하루 종일 작게 울며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괴테는 신로가 죽었을 때 신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슬픔에 빠져 있었다 이런 얘기죠. 괴테는 1823년 처음 심장 발작을 일으켰지만 다행히도 회복하였고 한동안 괜찮았다. 하지만 1832년 3월 20일에 일어난 두 번째 발작은 그러지 못했다. 그는 발작 이후 급격히 쇠약해졌고 3월 20일 11시 30분경 안락 의자에 앉은 채 침실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더 많은 빛을. 이 유언은 후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이 유언이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혹자는 이 말이 거창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창문을 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괴테의 며느리 오틸리에는 괴테가 자신에게 오너라 내 작은 딸아 나에게 너의 작은 손을 다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괴테의 하인이었던 프리드리히 크라우제만이 괴테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그가 그 당시를 기록했던 메모는 훗날 공개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있다고 한다. 마지막에 그는 요강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했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온몸으로 감싸놨다. 4일 후 괴테는 그의 친구 신로 옆에 묻혔다. 일생을 위대한 인물로 살아왔던 괴테였지만 그의 피줄만큼은 이어지지 않았다. 괴테의 아들 아우구스트는 로마 여행 도중 40대의 나이로 사망했다. 아우구스트는 지금도 로마에 있는 세스티우스의 피라미드 근처 묘지에 묻혔다. 아우구스트는 아내 오틸리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괴테는 어려움을 겪었다. 오틸리에는 괴테 사후에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으며 바이마르를 떠나 빈으로 갔다가 다시 바이마르로 돌아왔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고 전해진다. 괴테의 손녀인 알마는 17살의 나이로 빈에서 사망했고 두 손자는 할아버지 괴테와는 다르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서요. 자식이 없는 독신을 살다가 60대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괴테의 손자들은 괴테의 두 손자는 이제 그 괴테와는 다르게 독신을 살다가 60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죠. 그나마 직계는 끊겨졌지만 반계로 하나뿐인 누이 동생 코르넬리아의 후손인 니콜로 비우스 집안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 코르넬리아의 큰딸인 마리아 앤 루이즈도 36살 나이로 요절했지만 상술한 각주대로 니콜로 비우스랑 결혼하여 5남 3녀를 낳았는데 아들 2명과 딸 1명은 어린 나이로 일찍 죽었으나 나머지 천수를 누리고 후손들을 여러 낳았다. 그러니까 뭐 직계손은 끊어졌네요. 이 괴테의 직계 혈통은 끊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0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또 다음 주말에나 가야 녹화가 있겠죠.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말에나 가야. 그래서 다음 주말에 가서는 여기 괴테와 격동의 시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